안녕하세요. 소설가 전성태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소설은 때로 길동무가 된다입니다. 소설이 인생의 길동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강연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전성태입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식사들은 잘 하셨는지요? 저는 이 국립중앙도서관을 아주 오랜만에 와봅니다. 작가 촌연기에 어떤 자료 하나를 찾느라고 한 일주일 동안 도서관을 드나든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넓은 홀에서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를 소설은 때로 길동무가 된다라고 제가 잡아보았습니다. 작가 생활 한 30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작가가 무엇인지 제 경험을 통해서 작가의 상을 던져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작가의 상을 통해서 이 작가를 이해하게 되고 작가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문학이라고 하는 것, 또 소설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과 어떻게 친구가 되고 길동무가 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청소년기, 이제 중고등학교. 저는 중학교까지를 아주 작은 면 단위에서 살다가 고등학교는 순천 아세요? 순천이라고 하는 데가 정말 말 한자 그대로 편안한 느낌. 그런데 제가 거기에 고등학교를 거기서 다녔고 또 한 30년 후에 거기에 있는 대학교로 이제 가서 지금은 이제 학생들하고 소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순천으로 가서 일기를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저녁에만 일기를 쓰지 않고 시시때때로 일기를 썼어요. 하루에도 뭐 대여섯 번이 될 때도 있고 제일 밑에 보면 숨쉬기라고요. 왜 일기를 썼냐면 저는 탈선을 할 용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 숨쉬기라고 했냐면 너무 입시라고 하는 고등학교 생활이 힘들었고 다 그러겠지만 내가 소설책 이런 걸 좀 읽다가 보면은 선생님이 옆에만 지나가도 덜컥 뻘짓을 하다가 걸린 것처럼 그랬고 근데 또 스스로도 내가 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지? 공부해야 될 시간에 저는 고등학교 때 소설을 엄청 많이 썼어요. 단편 소설을 30편 정도 썼어요. 자취방에서. 거기 이번에는 표절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소설 같지도 않는 걸 한 30편을 썼어요. 누가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 다 이게 뭐냐면 내가 숨 쉬려고 유일하게 일기 쓰고 소설 쓰는 게 내가 그걸 숨 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버지와의 불화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불화가 너무 컸는데 아버지가 나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요구하거나 강압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행사를 해서 내가 아버지를 갖다가 싫어했던 게 아니고 모든 자식은 그래요. 엄마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엄마를 어떻게 대하느냐 아버지가. 자식들은 그거 가지고 상처를 받고 아버지를 평가하고 사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이 때 저는 아버지하고 되게 불화가 심했고 고등학교를 혼자 순천을 나와서 자취를 하고 있을 때 저는 해방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엄마를 거기다 남겨놓고 왔다라는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만 남겨놓고 나만 탈출한 느낌? 이런 게 너무 이제 강했어요.
이 두 가지가 청소년기 때 저를 너무너무 숨쉬기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게 해서 계속 일기를 썼고, 그게 이제 뭔가 계속 나한테 내면의 어떤 목소리를 갖다가 글로 옮기는 훈련을 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의 연애 편지라는 말은, 저것은 뭐냐면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그래도 고등학생인데 소설 30편을 썼으니까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그쵸? 남들 수학 영어 할 때 내가 자취방에서 밤새 소설을 쓰고 학교 가서 눈 뜨고 수업을 들었겠어요? 뒤에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되니까 더럽 겁이 났어요. 저 대학을 가고 싶은데 공부를 많이 못 해놓은, 물론 아주 뭐 바닥은 아니었지만 내가 원하는 정도의 공부가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절에를 들어갔어요. 그 방학 때 원래 학교 선생님은 학교에 남아서 보충 수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사전에 내가 절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겠다. 지금까지 밀린 2년치 밀린 것을 절에 가서 한 2달 있으면서 다 복구해서 돌아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들어갔는데 불을 자기가 떼야 돼. 나무를 해다가. 밥은 스님이 주지만, 절에서 주지만. 그래서 며칠 지났는데 방을 같이 써야 되는 사람이 하나 들어온 거야. 어디 학교 영어 선생님이라고 굉장히 키가 크신 분이 한 분 들어왔어요. 근데 되게 일을 못해. 제가 나무를 해다가 완전히 그 선생님을 모시듯이 지내게 됐어요. 상점 모시듯이. 그런데 그 선생님은 저쪽 상에서 앉아가지고 막 뭔가를 계속 써요. 아침에 일어나면 쓰고, 밤에 잘 때 자기가 온 가방에다가 자기 모든 짐을 다 내일 아침에 떠날 사람처럼 다 담아놓고 잠들어. 또 워낙 키가 커가지고 이불이 다 안 덮여서 그분이 먼저 주무시고 나면 무릎 밑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이불을 더 덮어주고 이렇게 저도 자야 되는. 근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러 들어갔는데 자기 버릇 못 버린다고 또 소설을 그 안에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설을 다 써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줬어. 난 저 선생님이 분명히 뭔가 글을 쓰는 사람인데 내 소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탁 읽어보더니 딱 한마디를 저한테 했어요. 썬데이 서울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네. 썬데이 서울 아시죠? 저도 그 나이 때 썬데이 서울이 뭔지 알았어요. 황당무계하고 뭐 낯간지럽고 이런 어떤 잡지잖아. 황색 잡지. 제가 그 원고를 들고 가지고 불대로 가는 아궁이에다가 집어 던지고 울었어요. 그거 앉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보다 며칠 더 먼저 절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 녹동항이라고 알죠? 그 녹동, 소록도 들어가기 전에 그 녹동항에 데려가가지고 삼겹살을, 절에서는 이제 고기를 못 먹으니까 저한테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내가 아궁이에 불도 떼고 자기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고기 반찬을, 고기를 먹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심부름이 있더라고. 자기가 이만큼 편지를 썼어. 그래서 풀도 안 붙인 편지 봉투에다 매일 써가지고, 뭐냐면 뭔 여자랑 연애를 오래 하다가 학교 선생님인데 집안에 너무, 그쪽 여자 집안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 헤어진 거야. 그래서 절에 들어와서 그 여자한테 지금까지 연애 편지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 나한테 전화번호 적어주면서 가서 그 여자 선생님을 불러내서 이 편지를 전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부름 알았다고. 그래서 가지고 내려오다가 시골에 양지바른 무덤 있죠. 거기 그때 겨울이니까 그 무덤의 앞에 앉아가지고 그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 쑥!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진짜 저는 감동했어요.
이 선생님하고 그 여자 선생님이 다시 사랑이 연결돼야 된다고 편지를 보면서 내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심부름 가는 게 귀찮은 일이 아니라 굉장한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가는 심부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글이 뭔지, 글은 움직여야 돼. 글은 사람을 움직여야 돼. 이걸 내가 그 선생님의 연애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대학을 진로를 선택할 때 지금까지 내가 지망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난 문학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됐어요. 문해창작학과를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아, 대학에 문해창작학과가 있다더라. 그래서 문해창작학과를 가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선생님하고 잘 됐을까요? 편지 잘 쓴다고 다시 되진 않아. 그 인생이에요. 제가 거기 가서 전화를 했더니 그 여선생이 받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받더라고. 그리고 그 어머니하고 여선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한테 그 편지 가닥을 낚아채듯이 빼앗더니 학생은 이런 심부름이나 하고 그래. 그러고 저를 혼냈어요. 자, 여기까지가 제 청소년기예요. 박수 한 번만 보내주세요. 이번 소설집에 조용한 생활이라고 30년 만에 순천이라는 것을 다시 돌아가서 옛날에 자취하던 방 창문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창문을 진짜 뚝뚝 두드리면 18살짜리 내가 밖으로 이렇게 내다볼 것 같은 느낌이 나는, 좀 지방의 구도심에 가면 시간이 많이 멈춰 있어요. 거기 그 골목은 30년째 멈춰 있더라고요. 가서 이제 거기에서 내가 이제 교수가 돼서 그 도시에 돌아갔는데 고등학교 시절, 내가 아까 이야기해드린 고등학교 시절을 추억하면서 이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던 이야기 쓴 한 대목이에요. 자, 잠깐 낭독을 해도 될 것 같네요. 시립의료원을 끼고 오르는 길에는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남긴 고 건축물들이 많았다. 고등학교 시절 주모는 이국풍의 건축물들이 고즈넉해서 좋으면서도 어떤 이물감에 시달렸다. 저 아래 중심가의 백화점이나 영화관들보다 그를 주눅들게 한 건 선교사들이 남긴 유적들이었다. 그가 다닌 학교는 미션 스쿨이었는데 학교에서 매주 진행되는 예배와 성경 공부가 주는 긴장 탓인가 싶었다. 미션 스쿨의 신앙생활을 경험과 정서의 세계로 덤덤하게 받아들였으면 좋으련만 당시 그는 지나치게 신념의 문제로 받아들이고는 했다. 기독교 세계에 대한 반발심은 아니었다. 외려 그는 그 나이에 싹트는 삶과 세계에 대한 질문으로 목말랐다. 자연스럽게 교목 선생과 목사들과 성경의 문장들에 고개가 기울어졌는데 그 교실에서는 서투른 질문이 허락되지 않았다. 너무 진지한 게 흠이었다. 뭐 이 정도로 제가 고등학교를 추억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시절도 다 소중했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또 한 사람의 작가로서 저를 똑바로 세우게 된 것은 대학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우리 아버지 인생은 왜 저럴까? 또 우리 어머니 인생은 왜 저럴까? 또 좀 더 넓혀서 우리 어머니들은 왜 저럴까? 우리 아버지들은 왜 저럴까? 이것을 이해하게 된 것은 대학교 가서야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나 혼자 잘 열심히 해서 나 혼자 출세하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되면 그냥 행복해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대학교 가서 보니까 나 혼자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사회는 뭔가 구조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 물론 나 혼자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이 사회는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고, 우리 아버지가 왜 저 그 고생을 하면서 자식들을 가르치는데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저렇게 행복해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는 불만은 자기 불만이었어요. 옆에 어머니를 괴롭히거나 막 이런 것들을 내가 돌이켜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가 미운 게 아니고 자기 인생이 미운 거야. 네, 그걸 알게 됐어요. 드디어 저는 대학교 가서 나와 가족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학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야기를 짓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 이야기가 나는 세상 언덕에 있는 능금나무에서 능금 하나를 따듯이 좋은 이야기 소재를 갖다가 내가 딱 따다가 잘 가공을 하면 그게 이야기를 짓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단 걸 알겠어. 이야기가 자기 안에서 있고 그 씨앗을 농부처럼 잘 싹트게 해서 키워내는 게 그게 이야기 짓는 사람의 본령이라는 것을 이때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일반인하고 작가는 뭐가 다를까? 일반인들은 상처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잘 따독거려서 안에다 묵혀버려. 안에서 쭉 저 밑에서 그냥 조용히 있게 만들어주고 툭툭 털고 무릎 털고 살아가면 돼.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잘 사는 사람들이야. 인생의 컴플렉스라든가 트라우마라든가 자잘한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의식의 세계 저 밑으로 꼭 눌러놔 버려요. 근데 내가 방금 잘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잘 살아가지 못해요. 그 무의식의 안에 있는 것이 잘 감춰지지 않아. 아무리 숨바꼭질을 완벽하게 해도 인생의 숨바꼭질에서는 꼭 순리한테 잡히게 되어 있어. 그 상처가 언제 도져서 괴롭히나요? 우리 인간을 괴롭혀요. 자, 그럼 작가는 뭐냐? 작가는 그 상처를 은폐하고 숨기지 않고 한번 나와 나가 한번 만나는 도전을 해보는 사람들이야. 내 안으로 내면의 여행을 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나의 상처를 대면하는 거야. 이게 되게 어려워요. 어렵지.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잖아요. 이 상처라는 건 뭐냐면, 가령 예를 들자면 한 사람으로서 10개 정도의 가면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우리 인간은 사실 많은 가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 가면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요. 제일 안전한 가면. 우리는 밖에 나올 때 그 제일 안전한 가면 하나를 쓰고 지금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 9개의 가면은 적어도 나가고 싶은데 우리는 발로 밟고 있어. 얘들이 들썩들썩 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근데 그 중에 가면 하나가
다른 가면 하나가 불쑥 튀어나와 가지고 내 얼굴에 가면이 2개가 돼. 이러면 아픈 거예요. 이게 아픈 거라고. 자아가 2개가 돼버리는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련법, 이 수련법 안에서는 결국은 자기 대면을 통해서 자기하고 화해하는 거.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그래, 이 가면도 내 거야, 나야. 이 가면도 나야. 내가 부정하고 싶었던 이 가면도 나야. 그래, 이것도 나야. 응? 정말 짜잔하고 옹졸한 이 얼굴도 내 거고, 이렇게 꿈이 많은 이 얼굴도 내 거고, 이렇게 못생긴 이 얼굴도 내 거고, 여기 이쁜 얼굴도 내 거고, 다 내 거예요. 이것을 사실 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명상 수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그래요. 자기를 더 객관화해서 자기의 여러 모습들을 다 인정하는, 그래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게 수련인, 명상 수련이라 그래. 난 작가들은 이런 과정을 겪는다 그래. 심리학에서는 이제 프로이드하고 함께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단 무의식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융은 실제 정신치료 의사였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아픈 사람은 이렇게 처방을 하고 이런 치료법을 통해서 치유해야 된다라는 게 병원에서는 그걸 하여튼 매뉴얼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치료를 보통 하게 되잖아. 융은 근데 자기가 직접 임상 의사로서 환자들을 만나 보니까 치유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가 않아. 치료 가이드라인 같은 게. 다 케이스별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치료가 되는데 이 사람은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은 칼 융은 자기의 무의식을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걸 하게. 도대체 이 사람 안에 무의식은 어떻게 생겼길래 뒤에 그게 고장이 나서 아프는 거지? 하고 연구를 해보게 됐어요. 그 사람이 연구한 방향은 크게 2가지였어요. 하나는 무당을 갖다 연구했어요. 그냥 무당 자체를 연구한 게 아니라 우리 무당들한테 신내림 때 신병을 앓잖아요. 칼 융이 보기에 무당은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정신치료자 역할을 했었는데, 과거에. 그런데 저 사람들이 신병을 앓더라. 저 신병의 메커니즘이 뭘까? 신병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오는 거지? 연구를 해본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알게 됐냐면, 일종의 신병은 정신병이야. 근데 그 신병으로부터 치유된 사람들은 자기 혼자 치유를 해낸 사람이에요. 그 정신병으로부터. 치유를 해냈는데 그 치유가 뭐냐면 그냥 자기는 신을 받아들여 버린 거야. 신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마음의 안정을 찾아버린 사람들이라고 알게 됐어요. 자, 근데 어쨌든 치유가 된 거야. 그래서 굉장히 자기 대면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다른 가면을 갖다가 받아들인 건 인간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융은 그 다음에는 인도식 명상을 직접 하게 됐어요. 저기 내 무의식 안에, 나 내면 안에는 어떤 얼굴들이 있는지를 대면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인정하고 싶지 않는 너무너무 흉악한 자기들이 막 있고, 기억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고. 그러면서 융은 예를 들면
굉장히 천재적인 어떤 젊은 그 의사 맨날 수석하는 친구가 융한테 이거 배우려고 왔어. 그래가지고 하루 정도 같이 아까 명상 자기 무식을 들여다보는 자기 대면을 해보고 나서 얘가 하루 만에 도망가 버렸어. 너무 힘겹고 무서워서. 그 정도로 힘든 거예요. 융은 알게 됐어요. 정신 치료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치료가 되는 건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다. 대신 좋은 정신치료자는 그 사람 안에 내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자기 치유력이 있어. 자기가 정신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자기 에너지가 자기한테 있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의사다. 그게 발현되게. 창조적 질환인데 이것을 발현시켜주게 해주더라. 창조적 질환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작가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작가들은 먼저 아파본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자신하고 가족과 싸우고 화해하는 어떤 것들을 훈련한 사람이고 그 방식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몸 안에 새로 어떤 원리 하나를 갖다가 수학적 공식처럼 마음의 어떤 행로를 갖다 하나를 뚫어낸 사람들이다. 이걸 통해서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고 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작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할 수 있고 그거 쉽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굉장히 객관화해서 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할 수 있어요. 작가들은 자기 희화도 잘해. 나를 가지고 놀아. 소설 안에서. 저도 이번에 그 소설 안에 한 인물한테 내 이름도 썼어. 전화로 해가지고 공무원이 정성태 씨입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저 전입니다. 전. 전성태 씨요. 그 글 쓴다는 그 키 쬐끄만 짝 닮아간 사람. 이렇게 썼어요. 자기 희화를 할 수도 있는 거지. 남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처럼 쓸 수 있다.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데 나는 그 상황까지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저 사람의 심정이 어떨 것이야 하고 상상해서 쓸 수 있어요. 왜? 내 마음에 아까 마음의 공식 하나가 뚫렸다 그랬잖아요. 그 공식에 의해서 그 사람 마음을 추체험할 수 있어. 그래서 옮겨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자신과 가족을 통해 생애 질문을 시작해서 작가는 자기 자신하고 가족 막 어디 세상에 이야기 사냥꾼이 아니야. 자기 안에 내면에서 이야기를 씨를 뿌리고 그걸 갖고서 길러내는 게 작가란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 소재를 어디서 저렇게 기발하게 찾았을까?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은 자기 안에 저런 씨앗을 하나를 가지고 있었네. 참 용케 잘 그것을 갖고 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가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과 가족을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작가들은 자신과 가족을 잘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그걸 소재로 써먹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맨날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가족 이야기 막 이렇게 팔아 제끼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 방금 내가 말한 마음의 원리, 자기 자신과 가족한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그 고통스러운 기억의 대면을 통해서 마음에서 화해의 방식을 한번 체험해 본 사람들. 그 상처로부터 자기 극복을 해내고 화해하는 길을 알아낸 사람들. 승화시킬 수 있는 것을 한번 체험해 본 사람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잘 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화해를 다 잘했다고 인생이 행복해지지는 않아요. 왜? 그 다음에 계속 질문이 오고
그 질문에는 계속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절대 행복해질 수는 없어요. 행복해질 수는 없지만 내가 내 호흡으로 살아있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지금 여기 바늘로 저쪽을 뭔가가 쿡쿡 쑤시는 것 같은데도 그 통증이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 같은 느낌이 나서 그 통각으로 사라지는 거.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얼마나 많은 냄비를 써봐야 어느 냄비를 쓰든 물을 정확히 맞출 수 있을까? 자, 이거 아는 사람 그냥 탁, 나는 라면 끓일 때마다 물 탁 이만큼 넣으면 딱 맞아. 완전 선수야.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이런 라면 끓일 때마다 계속 지금도 들지요. 이 물 맞을까? 좀 많을까 적을까? 들지요. 이게 인생의 질문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전문가가 절대 될 수가 없어. 인생에 대해서. 인생 알 수 있나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를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두 번 기회가 주어진 건 아니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평생을 라면을 끓여도 항상 물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갈 것 같아요. 이건 제 문장이 아니라 임소라라고 하는 소설가의 최선의 삶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냥 우리 작가들은 라면 끓일 때마다 이 물이 맞을까 안 맞을까 하는 게 우리는 너무 심상한 생각이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문학적 생각 아니잖아요. 그 일상적인 생각 안에서 이게 인생의 질문이 아닐까 하는 느낌까지로 포착해내서 글을 써내는 게 작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문장을 좀 가져와 봤어요. 자,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작가가 뭔지를 알면 조금 더 소설이 재밌겠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줬어요. 작가들은 이야기 사냥꾼이 아니라 이야기 농부들이다. 이야기를 길러낸다. 그 다음에 작가들은 자기 자신하고 가족을 팔아먹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 그 인간들이. 이거 알려줬어요. 자, 여기 나는 한국의 작가, 이 오른쪽에 있는 작가가 김원일 작가예요. 김원일 작가. 마당 깊은 집. 김원일 작가. 김원일 작가는 아버지가 월북을 해버렸죠. 월북을 했어. 서울에 뒤에 대학생이 자기가 큰아들인데 자기가 대학교 와가지고 자취방을 구해가지고 엄마랑 동생이랑 할머니까지 데려 그 자취방에서 같이 살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은 아버지에 대해서 풀 수가 없어. 뭘. 소설에 계속 아버지에 대한 질문. 뭐 월북해버린 아버지를 둔 작가들이 8 있어요. 우리가 아는 김원일 작가도 있고, 이문열 작가도 있고, 김성동, 이문구 이런 작가들도 아버지를 좌우익 대립 때 잃어버렸죠. 자, 김원일 작가는 평생을 그 질문을,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을 동시에 갖고서 글을 썼어요. 지금은 이제 노년에 작품을 요즘에 안 쓰시는데, 아들의 아버지라고, 아버지의 아들인가? 지금은 자기가 경험했던 아버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됐어. 자기 입장에서.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는데
아까 내가 말한 내 이야기를 나무 이야기처럼 담담하게 너무 깜짝 놀랐어. 난 이 김원일 선생의 고민이 뭐였냐면 나는 삶이 괴로웠다. 그래서 태어나지 않는 상태나 빨리 늙어 노인이 되기를 원했다. 가진 자나 행복해 보이는 자를 이유 없이 증오했다. 이렇게 산문에다가 한번 쓴 적이 있어. 근데 뒤에 노년이 돼가지고, 전 젊었을 때 썼어요. 노년이 돼가지고 이 소설 이렇게 아버지를 다루는 걸 보면 너무 편안해졌어. 이제는 아버지를 만나고 온 것 같아. 자, 내면 깊숙이 인생을 통해서, 자, 아버지가 가버린 인생이 있었는데 또 그래, 나도 내 인생 하나 한번 걸어와 봤는데 아버지 인생하고 내 인생을 이렇게 딱 놓고 봤더니 아버지가 이해가 되는 거 같고, 아버지도 짠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여전히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을 사셨구나. 나도 내 인생을 살았구나. 부모님의 삶은 부모님의 몫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은 부모가 자식한테 상처를 줬든 행복을 줬든 그건 부모의 몫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의 몫이야. 그걸 어떻게 자기가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자식한테 상처를 줬든 뭘 줬든 간에 그걸 부모한테 자꾸 캐물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처는 오롯이 자식이 그 상처를 어떻게 내 안에서 키워가고 굴려가고 화해시키고 그럴지, 그건 자식의 몫 아니에요? 김원일 선생님 작품에서 나는 그걸 느꼈어요. 끝내야 되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자, 이 작가는 오해겐자부로예요. 이 두 작가는 글쓰기를 이야기하자면 마라토너 같은 작가들이. 이분들은 내가 가보지 않는 길을까지 가봤기 때문에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내가 작품을 통해서 내가 55세가 되면, 58세가 되면, 60세를 넘기면, 다음에 70대가 되면 어떻게 문학을 해야 되는지 사표가 되는 사람들이. 자, 오에겐자부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일본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작가예요. 일본의 옛날 김지아가 감옥에서 사형을 언도받았을 때 김지아를 살려내라고 국제연대 활동을 했던 작가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 천황이 주는 훈장은 거절했던 양심적인 지식인이에요. 일본에서. 일본이 무장하지 말자고 하는 평화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평생 시민들하고 같이 싸우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는 분이죠. 자, 옆에 있는 분이 아드님이에요. 히카리라고 하는 아들인데, 오에겐자부로의 고통은 이 인생에서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제 히카리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이제 뇌가 밖으로 나온 아이로 태어나서 사실은 수술을 해도 살 수 없다고 의사가 놔놓고 가면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는데 수술을 선택했어요. 수술을 해도 정상인의 삶을 살 수 없다고 의사가 말했고, 수술은 잘 됐지만 히카리는 소통을 할 수 없는 아이로 자랐어요. 근데 이 오에겐자부로 아내가 너무 훌륭한 분이셔. 그 아이한테 계속 새소리라든가, 얘가 세상과 분명히 어딘가 소통할 수 있는 뭐가 있을 거라고 여러 시도를 하는데, 새소리를 녹음한 그것을 계속 틀어줘요. 뭐 짹짹짹 참새소리입니다. 뜸북뜸북 뜸북이 소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느 날 이 아이를 데리고 엄마 아빠랑 숲을 산책하는데 얘가 뜸북뜸북, 거긴 뜸북이가 아니야. 잊어버렸어. 뜸북뜸북 뜸북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진짜 그 새소리가 들려. 그래서 이 아이한테 절대 음감이라고 하는, 음악적
감수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 이 히카리는 뒤에 작곡가로 성장을 해요. 물론 여전히 의사소통은 음악으로밖에 못해요. 내 안에 지금 기쁨이 환희가 넘쳐요 하는 걸 음악으로 작곡해서 내 안에는 너무너무 슬픔이 커요 이렇게. 오해 겐자부로도 산문에 여러 번 썼어요. 내가 히카리보다 하루 뒤에 죽으면 좋겠다. 히카리를 세상에 놔놓고 저 히카리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지금. 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오해 겐자부로는 인간은 왜 망가지고 망가뜨리고 그런 존재인지 하는 질문이 했어요. 자기 아이는 왜 이렇게 태어난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신은 왜 이런 거야? 왜 이렇게 망가뜨려서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왜 이렇게 망가뜨려? 그 질문은 또 뭐냐면 자기가 어린 시절에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일본은 왜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당하는 그런 존재이지? 이런 질문을 평생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히카리가 작곡가가 되는 거죠. 그럼 일본이 계속 우경화가 되면서도 시민들이 평화헌법을 고치지 못하게 계속 저항을 하면서 가까스로 평화헌법을 지켜내는 이걸 보면서 오해 겐자부로는 그래 인간은 파괴하고 파괴당하고 그런 존재지만 가까스로 회복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거. 계속 파괴당하고 훼손당하는 존재만 아니라 인간은 회복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문학적 화두를 인간은 회복하는 존재다라고 회복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훌륭하시죠? 저도 이런 길을 걷고 싶어요. 근데 제 역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두 분한테 뭐 인생의 동무, 인생의 스승처럼 이들을 따르게 됐는데 난 여러분들도 그런 작가를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작품과 함께 나이가 들어가고 뭔가 일생을 중간 결산들도 해보는 그런 어떤 작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